네, 대담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대담대담의 붙박이 패널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고정 패널이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은 두 사회부 기자와 함께 이 얘기를 해보죠. 법정에 선 사람들 이런 좀 컨셉으로 여러 명을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최순실이 아니라 최서원입니다. 최서원, 과거 이름이 최순실. 네. 징역 18년형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 가운데 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죠. 김한 기자가 워낙 열심히 취재를 했었잖아요. 오늘 이 판결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이제 났던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네.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재판과의 연관성 여부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최서원 씨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삼성의 승계 작업에 협조했다라는 거를 대법원이 확정한 거거든요. 네. 그 사실을.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 회장 재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나는 몰랐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근데 이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 네. 그게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앞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냐?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그 내용과 지금 이제 재판이 약간 충돌하게 되는 그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죠. 지금 이런 이재용 부회장 측의 주장과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충돌한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자칫 이제 그 대법원의 결론을 부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삼성 측의 이제 변론 과정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였어요, 김영선 기자는? 네. 저는 사실 확정 판결 이 뉴스 듣고 옛날 그 촛불 생각도 나고 저 혼자 막 감상에 빠졌다가 네네. 이 대검하고 특검팀에서 바로 입장문을 냈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약간 맞아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시작일 뿐이고 사실 지금 검찰이 굉장히 그 입장문을 보면 내용은 결국 그거잖아요. 최순실이 이렇게 중형을 받았으니 그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은 네. 그에 맞은 합당한 형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시작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특검 측은 오늘 나온 판결에 대해서 처벌이 합당하다 이렇게 밝혔고 반면에 이 최순실 측은 최서원 측은 결과를 두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반응이야 충분히 좀 예상을 했던 거고 이게 오늘 그 수사심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네. 수사심의 소집이 오늘 오후 늦게 6시경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심의에 들어갔던 것으로 오늘은 이제 부의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수사심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검찰이 독점적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좀 이제 그 견제하기 위해서 한 장치로 이제 그 도입을 한 건데 그 첫 번째 이제 수혜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돼서 이런저런 그 말이 상황이. 있지만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또 영장을 청구했던 측면도 있고 네. 굉장히 좀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한 기자 활약이 두드러졌던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에 대해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려 14개 맞습니까? 네, 14개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조주빈은 그 강제추행과 이제 미성년자 성폭행 같은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요. 부인.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범죄 조직을 결성했다라는 것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그러면은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되죠. 부인하고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실제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은 다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그들과 만나지 않았으니까 범죄 조직 단체를 결성한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네. 취지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그 앞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기자회견도 열리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제 시민단체들의 성명 발표도 있었는데 일부 재판은 이제 비공개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보호나 이런 부분 등과 관련해서 재판 전체가 좀 지금 약간은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전반적으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범죄 조직 가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오프라인으로 안 만나도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도 그렇고 요즘은 주로 온라인 상에서 많이 만나서 범죄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네. 논리가 주장이 먹힐까요? 일단은
조주빈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대면한 상태에서 조직 범죄가 이루어진 사건인데 네네. 그 부분에서 이 비대면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에 하나 쟁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범죄 조직이면 이제 수익을 같이 공유해야 네네. 되는데 이 범죄 수익을 금전적인 것으로만 볼 거냐, 그러니까 재화 측면에서만 볼 거냐, 아니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영상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어떤 범죄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향후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조주빈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뭐 법리적으로 보면 조주빈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들이 다 모두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N번방 같은 경우는 돈을 금전이 오고 간 대신 그 영상을 마치 재화처럼 해서 그렇죠. 예. 오고 갔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조주빈이 이틀에 한 번꼴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반성문이요? 뭐 네.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네, 네, 보도가 네. 나오긴 했는데요. 보도가, 제가 뭐 네. 수사 뒷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조주빈이 굉장히 그 꼼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 동안 조서를 받으면 그 조서의 내용을 일일이 다 자기가 확인을 해서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냐 이런 걸 이제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사관들이 보기에는 지금쯤이면 사실 이제 모든 범죄자들이 뭐 거의 매일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고 이제 계속 네.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포기할 만한데 지치거나 포기할 예, 만한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여전히 되게 그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꼼꼼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그 뭐 반성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제출하는 건 네. 감형을 노리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조주빈을 둘러싼 혐의가 반성문을 낸다라고 감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고 지금 조주빈의 폰이 그 열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어제 하나는 안 열렸고 그러니까 그 폰에서 나오는 하나는 아예 안 열렸습니까? 네네 아이폰은 아직 안 열린 그렇군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 안드로이드 계열의 폰만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 폰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좀 증거 보강을 통해서 그 계속적으로 혐의 입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남자 신분증이 여러 건이 네. 나왔기 아, 때문에 네네. 그걸 통해서 또 범죄단체 가입죄, 조직죄를 한번 그 증명할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오늘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범죄의 본질을 흐리고 자극적으로만 다루는 언론도 문제다. 언론이 문제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했고요. 이 조주빈 때도 그랬고 사실은 이 성 관련해서 범죄 보도할 때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그런 보도 형태들, 제목 장사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또 가해자 입장에 서서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 평소에는 착했다, 뭐 봉사활동했다 이러면서 뭔가 왜 굳이 이런 기사를 쓸까? 약간 의아하게 만드는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도들에 대해서. 저희 성범죄 사건 사실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게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 언론이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가해자를 다룰 때에는 가해자의 거의 자서전을 써주는 그런 문제가 가해자 있고 자서전, 네. 피해자에 대해서는 요즘은 좀 진짜 많이 바뀌긴 했지만 피해자다움을 감별하는 문제 네,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피해자 부분은 그걸 조금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아서 좀 바뀌긴 했지만 네. 가해자 부분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이 언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냐면 굉장히 역효과인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언론들이 그 사람을 악마로 만들거든요. 네. 만약 그 가해자가 평소에 뭐 봉사활동을 했다, 착한 행동을 했다라면 두 얼굴의 악마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사람이 평소에도 좀 별로였다라고 하면 역시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 역시 또 악마였다. 뭐 놀랍지 않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성범죄 같은 그런 범죄 같은 게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평범한 사람이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 마치 그런 범죄가 비정상적인 굉장히 특수한 사람만 그런 저지르는 범죄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네네.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게 얼마나 이 언론의 큰 고질적인 문제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예. 네. 김한 기자는 네. 뭐 이쪽 관련해서 취재를 특히 이제 N번방 많이 네. 하셨으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내부에 젠더 데스크라고 있어요. 이번 이제 텔레그램 N번방 보도 통해서 여러 언론에도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래서 젠더 데스크가 이런 종류의 사건 기사에 처음부터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스킹을 같이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젠더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 보도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토의나 논의를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현장 기자 입장에서 기사를
찍으면서 세웠던 원칙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그냥 범죄거든요. 네, 근데 이 그렇죠. 범죄를 선정적이고 굉장히 좀 자세하게 묘사한다고 구체적으로, 해서 네, 불필요하게.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해자를 근데 뭉툭하게 그리면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언론의 관행과 기자의 취재 사이에서의 고민들이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제 가해자를 뭉툭하게 그리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새로운 기준, 관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거든요. 아까 네, 이제 네. 그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일상적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모여서는 굉장히 다른 얼굴의 다른 잔혹한 범죄를 네, 저지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범죄에서 우리가 언론이 그러니까 어떤 식의 기사 쓰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본격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일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그 방식에서 악마라고 묘사하고 일상적으로 어떤 문제를 저질렀으면 원래 원래부터 악마였다라고 악마였다. 묘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관행적이고 익숙한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는 탈피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언론 관련된 학계지나 뭐 이런 회보 같은 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어느 정도는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젠더 데스크는 그 엠번방을 이제 기획하시면서 만든 시스템인가요? 아니 그 전에 그 만들었어요. 전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한겨레에 여러 있었습니까? 다른 기사들의 젠더적 관점을 이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훨씬 전에 신설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기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르기 네. 때문에 내부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데스킹을 하는 그런 절차인데 저런 네. 좋은 사례가 있어서 사실은 다른 언론사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검토만 그 실제로 도입한 네. 곳은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최종적인 기사 결정을 하는 게 50대 남성이 그렇죠. 하게 네네, 되거든요. 주로. 그러면 이제 결국엔 50대 남성이 그동안 판단해오고 파악해가고 인식했던 세계 속에서 사건이 이제 배치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이런 작은 기사 그렇죠. 쓰는 관행에도 이제 묻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탈피해서 넘어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의 감각 과 언론이 호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편집국 안에서 사건으로만 보는 사람들의 감각은 이제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해자에 집중해서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제 판단들을 하는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언론이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형용사 하나, 뭐 동사 하나를 어떻게 묘사 쓰느냐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담 한겨레 김한 기자,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들이 조주빈 얘기하고 있는데 조주빈 변호인이 오늘 재판 후에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벌이 재발에 도움이 과연 되느냐. 어머나 이런 얘기를 진짜인가요? 엄벌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과연 되겠느냐.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주범들이죠. 주범들에 대한 엄한 처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 너무 처벌이 가벼웠기 때문에 네네. 그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확실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뭐냐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방에 가담한 26만 명 전원에 대해서 그렇죠. 최소한 네. 뭐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 불러서 조사를 받는 기록이라도 남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해서 사고를 내면 네. 반드시 잡힌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성착취에 가담하면 반드시 잡힌다. 이 처벌 인식이. 풍토를 세우지 않으면 사실 단절하기 어렵다. 그래서 엄벌은 굉장히 효과적인 재발 방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변호인이라도 글쎄요. 그런데 이것도 참 궁금했어요. 이런 사건 발생하면 피해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여성들이 워낙 많은데 대부분이죠. 그분들이 직접 증언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또 피해 영상을 어떤 식으로 시청하는지도 이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일 것 같습니다. 혹시 피해자분들은 어떤 입장이신지 네, 뭐 네. 재판에 나가기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가면 당연히. 뭐 조주빈 마주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법부가 이런 감수성이 사실 없었어요. 이거 발휘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구하라 씨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재판부가 네. 굉장히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 증거를 확인해야겠다라면서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접근을 해서 증거들에 그리고 네. 그 공개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들어 부작용이 더 했었거든요. 컸죠. 예. 네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이슈에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지탈 성착취나 성범죄 관련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사법부가 감수성을 갖게 되는 뭐 그런 방향으로 계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판사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 피해자 변호자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좀 요청을 하셨고 특히 이제 피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은 피해자들이 증언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얇은 가림막 하나 네, 설치해두고 네, 네. 하는 식이라 그 자체로 굉장히 압박을 받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신데 네. 판사실에서 혹시 뭐 진술이 가능한지 이런 걸 문의를 했는데 오늘 뭐 재판장께서는 그건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자라는 입장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담 이어가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담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선 사람들 이런 컨셉으로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또 해보죠. 이른바 기자 단톡방 사건 이거 분명히 있었어요. 네.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보니까 기사에서 싹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자 단톡방 사건. 작년 이맘때 불거진 일인데 보도가 거의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시경을 이제 5년째입니까? 네, 무슨 죄졌어요. 계속 출입하고 있는 넘어가시죠. 김영선 기자에게 이 사건 취재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단 개요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일단 기자나 PD 그리고 언론사 직원들까지 해서 이제 정보 공유방이라는 게 처음 이제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잡담방이라는 게 파생이 돼서 만들어져서 네. 거기서 약간 이제 성범죄 피해자나 정보 이런 영상 같은 게 올라오면서 약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 따로 만들자 네. 해서 새로 만든 방이 이제 문학방이라는 건데 이 문학방에는 이제 오픈된 단톡방이어가지고 이제 언론인만 들어간 건 아니고요. 링크가 있으면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최대 100명까지 여기에서 어떤 그런 정보를 공유하거나 영상물 공유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만 있었던 방은 아닌데 어쨌든 섞여 있었다. 네. 뭐 버닝썬 VIP 룸에서 찍힌 영상들 그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보면서 뭐 표현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성매매를 문의하고 알려주고 또 중간에서 알선해주고 뭐 이런 대화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가요? 그 이 방에 그 내부 제보자가 있었어요. 내부 네네. 제보자하고 시민단체가 같이 이제 내용을 캡처를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네. 이들이 모은 캡처나 이 증거 내용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 대화들이 굉장히 나쁘끄러운 수준입니다. 뭐 노골적이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버닝썬 관련해서 이 불법 촬영 영상이 당연히 공유가 됐고요. 또 어느 언론에서 이런 영상 확보했다, 뭐 장자연 뭐 이런 영상 확보했다 이렇게 하면 그 이 방에 공유 좀 해달라 이렇게 네. 바로 그 요청이 들어오고 그 외에도 뭐 참여자들이 자기가 성매매했거나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고 품평을 하거나 이런 식의 그 계속 그런 대화가 네네. 계속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 뭐 성매매 정보 공유, 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영상이나 어떤 정보 공유 이런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다른 데서 벌어지는 똑같은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군요. 네. 단지 이제 일부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 기자였다는 거 외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라는 보도를 봤는데요. 그 이후에 기사가 사라지면서 대체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네. 이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해서 작년 9월 10일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네, 작년 9월 10일에 12명의 피해자를 특정해서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 이 혐의는 인터넷 명예훼손도 있고 음란물 유포 혐의도 있고 성매매 혐의까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검찰이 어떻게 했느냐면 6개월쯤 지나서 올해 3월 21일에 네. 처분 결과를 냈는데 이게 좀 놀랄만한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2명 중 1명만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약식 기소를 하고요. 약식 그것도. 기소. 예. 네. 나머지 11명은 기소유예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근데 11명 중에 9명은 음란물 유포 혐의 있었는데 이걸 기소유예를 하고 이 기소유예라는 게 아시겠지만 죄는 있는데 이번에는 네. 기소 안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이 싹 다 봐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실컷 수사해서 넘겼는데 검찰이 다 돌려보낸 거네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한 기자한테 따질 건 아닌데
그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이른바 엠번방들을 취재할 때 네. 일단 이제 방 이름도 거의 똑같아요. 뭐 정보공유방, 그다음에 잡담방 만들고 이 문학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성적인 그 성착취 관련된 대화를 하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이름을 만들거든요. 뭐 예를 네. 들면 비버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지 아. 뭐 하는데, 이제 그런 행태들 거의 유사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기자들이 있어서 보도가 안 됐다 이 측면에서 비판할 것도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엠번방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이 성착취 세계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은 것인가, 이거를 곳곳에. 예,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그 엠번방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 그다음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전까지 우리 수사기관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그러니까 그 방에서 이제 이들은 이제 말하자면 자신들이 영상물을 제작한 건 아니고 유포 관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엠번방 사건으로 따지면 단순 가담자겠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어떤 인식을 보여줬는지, 물론 이들이 이제 언론사 소속이라고 하는 힘이 센 기관에 이제 있는 네네.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뭐 일반인이라고 해서 디지털에서 이제 이런 성착취물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본 사람을 사실 일반인도 처벌은 하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네, 그러니까 뭐 그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흐름에 이제 이 네. 사건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열심히 취재가 아니라 수사를 해서 검찰에 이렇게 송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사 유예가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도대체 좀 분위기는 어떤가요, 경찰이? 이 건을 수사한 곳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거든요. 이 사이버 네네. 수사팀들이 여전히, 그때 수사팀들이 여전히 서울청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사건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한 몇 명 정도가 물어봤었나 봐요. 아마 그 건 이후에. 그래서 하고 한숨을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상황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막 버닝썬 터지고 막 정준영 승리 단톡방 네, 터지고 정말 정신 없던 때고, 특히 이제 경찰총장 윤총경 해가지고 네네. 경찰에 대한 어떤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던 때라서, 이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 건이라도 우린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셨다고 해. 이게 수사팀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말 잘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12명을 가려서 보냈더니, 검찰에서는 싹 다 기소유예 이렇게 기소유예. 돼서 굉장히 좀 저희는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됐네요. 이 정도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찰이 다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엠번방 때문에 분위기도 바뀐 지금 것도 사실이고. 검찰까지 넘어간 건을 이걸 재수사를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건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DSO라는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지난해에 활동가들이 거의 번아웃돼서 해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상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 제기를 꾸준히 끝까지 해줄 그가 필요한데, 그게 좀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단톡방 검색을 해보시면 지난 4월 이후에 기사가 거의 한 줄도 안 나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엊그제 기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기자 단톡방 사건과 채널A, 검언 유착 등등 언론이 제대로 된 자성의 모습을 좀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해보죠. 네, 그 오랫동안 출입한 기자가 5년 차. 매일 기사 5년 동안 출입했는데 네. 기사를 맨날 쓰면 뭔가 좀 꿈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2130번님, 다른 건 몰라도 활동가분들 번아웃 됐다는 이야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그 디지털 성범죄 추적하는 NGO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굉장히 그렇죠. 열정적으로 네, 활동들을 네.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피해자 아픔을 자기도 똑같이 느끼는 이런 상황들인데, 좀 그 부분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이제 네. 정서적으로 네. 굉장히 굉장히 멘붕 피폐해지죠. 상태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대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